앞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상승부를 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듯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유독 코스닥의 변동성이 오늘 컸습니다. 오늘 정오까지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960억 원 가량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오를 기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감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174억을 팔았습니다. 그 수치와 동일하게 오늘 낙폭이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김지연 연구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연구원님, 오늘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조한 연말 소비, 비트코인 반등, 금리나 기대감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의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된 상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가까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만 달러대에서 이제 하루 만에 9만 달러대까지 그 낙폭을 회복했다는 점이 이제 또 기여를 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뱅가드 같은 그런 기관에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을 하도록 권고했다는 점이 이제 좀 투심의 개선이 됐었고, 또 이제 연준 부의장 발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제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는 명확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반등에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힘을 입었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대에서 좀 하향 안정됐다는 점에 힘입어서 좀 4,000포인트를 상회를 했는데, 다만 이제 좀 최근 증시 흐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인데, 정강 후약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좀 상승폭을 줄이고, 거기서 나왔던 수급들이 이제 증권 지주나 자동차, 호텔 카지노 같은 업종으로 좀 네. 개별 업종 간의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흐름이었다. 좀 11월 달에 증시를 누르고 있었던 우려 요인들은 해소가 됐지만 지수 자체가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한테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서 좋긴 한데요. 수급을 좀 읽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 개인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개인들의 투자가 이길 때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개인이 시장을 선도하는 걸까 아니면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까?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시장이 이제 체질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스닥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정책적인 활성화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았고, 이번엔 약간은 강제성도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장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강제성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띌 것이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코스닥 시장은 훨씬 용이하잖아요. 네. 가격적으로도 이제 무게중심이 좀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좀 매수하시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활성화, 그러니까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좀 끌어당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이제 버블론이 굉장히 좀 점화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두
쪽 모두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선을 재탈환했다라는 게 그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던 어쨌든 시장을 좀 끌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코스피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것은 결국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또 코스닥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뭐 지수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을 것 같고 또 환율도 지금 뭐 1,460원대에서 좀 계속해서 움직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도 안정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정말 시장이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정말 실질적인 체력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연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뭐 한은에서 GDP 3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속보치보다도 더 올라가서 맞아요. 잘 나왔던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의 강세장을 좀 지탱해줄 만한 우리 경제 체력이 된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경제 GDP 성장률이든 11월 수출이었던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반도체의 기여도가 좀 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내년 초까지도 수출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달 수출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지표 자체는 잘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 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던 이유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80원대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외환 당국의 그런 개입이나 그런 구두성 개입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70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기 변동성이 완화되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외환 당국의 그런 구두적인 개입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레벨 그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그 변동성이 완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급등락이 나오면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진입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다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도 12월 이제 어제자 12월 1일부터 이제 연준의 QT가 종료가 됐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미국 재무부의 그 TGA라는 현금 계정에 묶여 있었던 그 추가적인 유동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풀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원화에 대한 상반 압력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QE 유동성이 좀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은 달러 자체가 이제 더 흔해지기 때문에 이제 원화도 어부지리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GDP 얘기를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서비스업하고 반도체가 만들어낸 결과 서비스업에서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수치는 좋아요. 체감 경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에는 상당히 이제 좀 괴리가 클 수가 있겠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체감은 안 되는데 뭐 이제 내년도에 또 추경이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유동성을 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뭐 이제 추경만 해도 한 70조 원을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경제 부양이 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서비스와 반도체가 이끌어갔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오늘 좀 보면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희비가 갈렸어요. 엇갈렸죠. 요즘 자주 이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어진 뭐 TPU의 영향인가요? TPU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사업 부분인데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디램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물량 자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디램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오늘 이야기 나온 게
결국에 지금 HBM4 관련돼서 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이제 또 가시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4 완판 매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쪽에서도 TPU를 다음 세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HBM4가 필요할 거고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의 물량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HBM4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소캠 관련돼서도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을 삼성전자가 이제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원래는 마이크론이 최공급자 우위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진입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성과적인 부분이고요. 우호적인 이슈가 매일매일 삼성전자는 맞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고 항상 주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차원을 한 차원 높여야 되기 때문에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자면 자, 삼전 대 하이닉스 뭐 요새는 그리고 또 이제 GPU냐 TPU냐 그러니까 뭐 양갈래로 계속 갈라놔요. 이 키워드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또 기판도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요새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어디를 딱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포인트들이 좀 그다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가르지 말고 중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이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중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지은 대표님? 일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기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뭐 소캠2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듈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요에 대한 확장에서 가장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것은 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판. 있어서 이번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최대 실적을 시연을 했고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이번에 다중 적층 MLB 기판 네.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으면 가격은 더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판 맞아요. 이슈로 좋았고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괜찮고 또 LG이노텍도 맞아요. 기판 쪽은 아직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판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네. 있다라는 것은 기판에 대한 수요는 이제 더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품도 오. 좋다. 그래서 오. 그 안에서 기판 쪽도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판 쪽도 얘기해 주셨고 이수페타시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그거 아닐까요? 신기술로 가는데 이 사업을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면은 앞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구원님은 키워드를 좀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언급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제한적인 공급이라는 건데 동의하시는군요. 네, 당분간은 하이닉스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이제 증설은 이제 좀 어려울 걸로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쇼티지가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그 엔비디아의 GPU와 이제 구글의 TPU 네. 같은 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했을 때 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기술주 투심이 살아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쟁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그동안에 이제 독주로 좀 수급을 빨아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다면은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 중간재 생산 국가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이제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같은 의견 나오니까 강혜커님 순간적으로 너무 대립각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너무 방송사 눈치를 채셨네요. 아유 예. 좀 숨겨주시지 그랬어요. 네, 지금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로 또 각을 한번 세워보려고 양쪽에 해봤는데 했는데. 아직은 이번엔 실패. 아직 좀 시간이 또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일단은 수출 주도주인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섹터를 조금 넓혀서 다른 주도주들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섹터들은 조선, 방산, 원전 이랬었는데 주방원. 지금은 좀 흐름이 좀 다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조선이나 방산은 실적 수주 잔고 아주 뭐 다 든든한데도
근데 지금 주가 움직이면 뭐 업종 내에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다 다른 상황이 돼서 뭐 이게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연구원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조선 방산 같은 이제 산업재 업종이 주가 흐름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11월 달에 그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반납을 했고 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보자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수주 잔고가 차 있는 건 맞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적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주 공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화 협상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뭐 향후 나올 방산 수주에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뭐 종전 가능성을 이렇게 선반영한 이후에 네. 어쨌든 악재가 현실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수주에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익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조정받을 때 좀 대안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에는 변화가 없지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 내내 좀 주도주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어왔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연말까지 좀 수익을 확전짓는 과정에서 수급상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쪽은요 항상 조방원이 내러티브라든지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또 내년 1월이 돼서 실적 시즌이 되면 그때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방원을 보면은 정말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 편안하겠다. 1차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은 다른 섹터들이 좀 보여요. 지금 제약바이오 좋고요. 로봇도 좋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이런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했었을 때도 조방원은 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주도 섹터들이 더 매력적일까요? 기회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주도 섹터가 더 그렇죠. 매력적일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랑도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매기가 쏠린다라고 한다면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시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그리고 당장의 모멘텀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기술 이전 관련돼서 지금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우리나라 부품사들한테 액추에이터 관련된 수주를 이제 요청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이쪽의 반응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방산 원전 다 너무 좋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들은 많이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내년부터 가시화된다면 그와 관련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많이 맞아요. 흘러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횡보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분할 매수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기회비용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른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원전은요? 사실 원전은 지금 러트닝 상무장관 발언 때문에 이슈가 있죠. 뭐 한국과 일본한테서 받은 돈 일단 원전 짓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오늘 좀 원전주들 같이 움직였는데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한 테마성 재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불타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고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튀르키예라든지 다른 나라들 원전 입찰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일단 불을 태워서 그동안 추세가 꺾였던
그 원전주들을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게 만들어줬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입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뭐 이미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겠지만 뭐 가성비라든지 납기 기한 잘 맞추고 또 비용 같은 경우에 예산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지금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하고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보면은 즉 원전은 뭐 글로벌 트렌드가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원전 관련주를 산다면이라는 고민이 한번 드는데 이진 대표님 뭐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원전도 있고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원전 주식을 산다면 고민이 되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정책에 자꾸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 미국 원전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 뭐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원전주 안에서 모든 종목을 다 보자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그러니까 주기기 납품이 미국 쪽으로 또 밀접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과 또 미국의 원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해외 쪽 기업도 당연히 매력도는 있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가스터빈도 그래서 되고. 네, 가스터빈도 네. 있고 대형 원전, SMR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이 있고요.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뭐 해외 기업도 워낙 탄력적인 모습이 요즘에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매력적이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 원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SMR 중심으로 이게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오클로나 좀 SMR 같은 주식들의 좀 낙폭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SMR은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개별 기업의 그 뭐 최대 주주에 대한 그 지분 매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뭐 이제 미국 증시도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은 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금리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이제 상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좀 고밸류를 받고 있던 주식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그 금리 상단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고 이제 12월에 뭐 FOMC에서 동결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은 잡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논리인데 시장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대형주들은 개별 그런 뉴스에 좀 반응하는 그런 폭이 클 거고 실질적인 수주 자체는 좀 기자재들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까지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섹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섹터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띄었던 거는 수술용 로봇. 로봇 관련주들이 요새 좀 로봇이 워낙 좋았지만 수술용 로봇은 특히나 더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보셨을 때 요새 고형 고공행진 하고 있고 큐렉소 미래컴퍼니, 특히 오늘은 뭐 미래컴퍼니가 순환매 차원에서 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큐렉소가 내년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사실 큐렉소 고형 비교를 했을 때는 고형이 너무나도 시총도 영업이익도 앞서 있어서 비교가 사실 좀 불가했는데 큐렉소도 좀 이제 소위 말해 비벼볼 만한지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빈치 수술 로봇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수술용 로봇 시장이
의사들조차도 수술용 로봇을 도입하고 나서 정확도라든지 신속도 그리고 비침습이라고 해서 피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랐다라는 의견들을 의사들이 직접 피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빈치 수술 로봇의 확대 흐름이 굉장히 지속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나라고 했었지만 이제 고영도 FDA 승인을 받았었고요. 카이메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큐렉소 방금 말씀하신 이 회사의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큐비스, 그러니까 큐비스 조인트도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7월인가? 네, 맞아요. 예, 내년 7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도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다가 살짝 부진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아시아 시장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도 동반 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출에 대한 레벨업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예전에 수술용 로봇은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고영도 이번에 뭐 반도체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큐렉소도 지금 다시 실적이 인도 시장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미국과 유럽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컴퍼니가 좀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안에서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그리고 뭐 WSI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 로봇주들 워낙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좀 짚어봤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상황이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도 너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우리가 기본 공식처럼은 연말 연시 쪽에는 이제 또 다시 제약바이오 시간 온다. 맞아요. 연초에는 또 워낙에 대형 이벤트들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챙겨봤던 이벤트 플레이가 되니까.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과연 다시 수급의 키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올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제약 바이오의 시간도 올 수 있을까요?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말 연초에 그런 임상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제 역대 이제 이전 한 10년, 20년간의 그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시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이나 1월 달 수익률이 가장 이제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업종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사실 11월 달에 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기 방어적인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이제 상단은 제한적이지만 금리 변동성이 커졌을 때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제 좀 바이오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11월에 시장이 안 좋았다고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동안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종목들을 다양하게 좀 올려온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뭐 이제 다다음 주쯤에 있을 이제 FOMC에서 뭐 금리 동결로 이제 금리 유지로 간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하락했던 걸 반영했기 때문에 우상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동결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이제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시그널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달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금리는 이미 이제 4.0%대, 4.1%대에서 이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자체는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한번 살펴봤고요. 화장품 쪽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은 뭐 이제 소비가 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도 우리가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지연 연구원님, 화장품이 근데 기대 심리는 있는데 주가 반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화장품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성수기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7, 8월 기점으로 주가 꺾이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건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이다 보니까 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잖아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 9.1% 그 온라인 소비 금액이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온라인 쪽으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이다 보니까 뭐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비수기이기도 하고 11월 달에 수출도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비해서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선제적으로 이제 그 물량들을 선적을 해놓기 때문에 그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이제 지금쯤에 꺾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역시도 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수출을 하더라도 이제 금액 자체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단기 뭐 이슈에 따른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매수는 이제 내년 초 이후로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보는데 시장에 눈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면은 그 포인트, 이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 실리콘2 같은 기업의 그 이제 실적 발표일에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으면 이제 그렇게 주가 변동성을 또 이제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하락을 하고 좀 이제 기대감이 적어진 상태에서는 좀 편안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 대표님도 같이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유독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테크나 코스닥 쪽으로 주의가 쏠려서 소외가 된 걸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장의 본능이 너무 높아져서 이전과는 좀 판도가 많이 바뀐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APR도 물론 대장주긴 하지만 네. 더 넓혀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한번 봤을 땐 파마리서치 사실 시장의 대장경 그렇죠.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볼 때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OEM, ODM 기업들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확장을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ODM, OEM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주로 꼽혔고 이런 밸류 체인들이 잘 구축이 됐기 때문에 K-뷰티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가 시장의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는 실적을 또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ODM, OEM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도 못 미치면 결국 브랜드들도 지금 경쟁 심화해서 밀려나거나 브랜드사들도 호조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ODM, OEM 기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에 또 못 미치고 있고 네. 또 파마리서치가 좀 주가가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매력도가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던 것도 일부 좀 저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연말 연초 우리의 투자 계획을 좀 정립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근데 최근에 쓰셨던 리포트 중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쓰신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중국 이제 공급 측 개혁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연말 연초에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뭔가 부양성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 연초에 계속 미국하고 국내만 볼 게 아니라 좀 중국도 같이 좀 레포트 안에서 비중 키워나가야 되는 건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레포트에 언급했었던 내용들은 이제 중국의 실물 지표가 뭐 이번 달도 그렇고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사실 12월 달에 있을 경제공작 회의에서 좀 이제 유의미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은 이제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수혜가 가시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감산 정책이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섹터라는 점에서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투자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미국과는 완전히 이제 AI 관련해서 미국은 좀 AGI로 가는 걸 선택했고, 여기는 중국은 이제 AI 어시스턴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둘 양갈래로 가고 있어서 중국의 이제 피지컬 AI 공급은 이미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중국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보는 것, AI 관점에서 가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